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북한이 ICBM을 7월 4일 날 발사를 했고 또 이어서 그 G20 정상회담이 이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베를린 선언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 남북 군사회담을 우리 측에서 제의를 해서 지난 불과 한 3주 동안에 숨가쁘게 한반도 정세가 급변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일단은 그 베를린 선언까지 제가 쓴 페이퍼에 담겨 있고 군사회담에 관한 문제는 마침 제가 월요일날 어디 신문사에서 그걸 요청을 해서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짧게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40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한미 간에 신뢰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만 예상외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소화를 시켜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또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성과와 문제점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은 한반도 안보 문제의 중심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최대 초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목적과 의도랄까 또 실상 그리고 대남 전략의 기조 이런 중요한 문제들만 제가 아웃라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정세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일련의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그 이면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21세기의 뉴 노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깔려 있고 거기에 한반도 문제가 같이 엮여져서 이렇게 전개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서 우리의 안보 정책 또는 대북 정책 방향으로 변한 문제 몇 가지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께서는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워싱턴보다 평양에 먼저 가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센세이션을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4개의 발사대를 전격 중단하고 환경 문제랄까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내세워서 그것을 연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한미 간의 아주 핵심적인 현안으로 부상을 해서 과연 동맹 간에 이게 신뢰의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지난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예상을 넘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과 비록 좀 감성적인 접근을 했긴 했습니다만 혈맹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재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마침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했을 때 대통령께서 성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하면서 아마 제가 관측하기에는 국방부에서 올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한미 미사일 훈련 옵션을 즉각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다짐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드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 미 하원 지도자들이 사드냐 동맹이냐를 택일하라 이런 정도로 강경하게 이렇게 발언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사드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 이게 지금 직접 화법은 좀 아닌데요. 사드를 그럼 연내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사드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 이게 상당히 좀 완곡한 화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사드는 반드시 배치한다. 또 한미 간 약속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그 무렵에 문정인 특보가 그 쌍중단이라고 하는 우리 중에 북핵 동결과 맞교환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그 발언을 해서 굉장한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대통령 자신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고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교환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그 방식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고 올바른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진호 전투 추모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그 감성적인 한미 간의 어떤 혈맹이 갖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미국 국민들에게 어필함으로써 동맹 함양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공동 기자회견, 공동 성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맹의 그 취지와 거기에 대한 그 확고한 다짐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공동 성명을 도출해낸 것은 대단한 성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히 공동 성명 안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채택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그 한미일 그 연합협력, 안보협력 체제죠. 한미는 한미연합방위태세라면 한미일은 안보협력 체제인데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그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잘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인식의 공유를 이룩했다. 이것은 상당히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응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노출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문제다. It wouldn't happen이다. 이렇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전략적 인내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4월 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시진핑이 좀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시진핑의 대북 레버리지에 좀 의존해 보려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고, 그래서 다시 미국은 원래의 그 생각했던 모든 옵션을 검토하는 그런 자세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엊그제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데서 간단하게 비공개로 전문가들이 간단히 제가 갔었는데요. 거기서도 미국의 입장은 모든 옵션이 군사적인 그 선제 공격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이런 미국의 입장과 우리가 동맹인 우리의 입장 간에 대응 방식에서 지금 차이가 좀 노출되고 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재무부를 통해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울러서 지금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봅니다. 바로 이어서 그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다시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는데 거기서 그 베를린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로는 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는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위험한 안보 위해 요인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히 위험하고 그 복잡한 사안인데 이것을 먼저 이걸 던졌다는 것이 조금 저는 불안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군사회담을 제안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분명히 북한은 이 핵 문제는 남북 간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계속 확실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제 자체가 상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남북 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화의 로드맵을 이렇게 던진다는 것이 오죽하면 독일 현지 전문가가 직접 그 대통령께 질문을 해서 이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는가라는 공개적인 질문을 한 것을 우리가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남북 관계에 운전석에 앉겠다. 이제 이런 접근을 표명을 했는데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지금 국제 질서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동맹 위치에 있는데 한미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힘의 차이도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 간의 분단이 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취약한 이런 구조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불가피한데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상당히 예상 외에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가 제가 이게 통일연구원에 있을 때 많이 이제 이거를 참 금과 옥조처럼 이거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전에는 한미 간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 이런 거를 참 하나의 참 핵심으로 우리가 삼아서 남북 관계를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같이 조화와 병행을 이룩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상의해서 대북 접근을 하는 이런 구도였습니다. 과연 이런 구도가 지금 자칫하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적관의 공유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대적관,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뭐 파트너로 보느냐, 이제 이게 뭐 지금 동맹이냐, 민족이냐, 뭐 이런 이슈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 핵 개발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뭐 협상용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는 많이 수그러 들었습니다. 전에는 북한은 핵 개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괜히 블러핑하는 거다 말이지. 뻥치는 거다. 대통령께서 이 뻥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뭐 사실대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후에 확고한 안보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은 다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목적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무력 통일에 있다. 자꾸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뭐 뒤에서 뭐 땡기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김정은의 여러 가지 어록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북한 정권이 취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 조치 이런 걸로 볼 때 분명히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이용해서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에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또 전문가들은 체제 보장도 하나의 목적이다. 저도 그 목적도 일부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본다면 무력적인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김정은은 무모하고 젊기 때문에 야망이 있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토까지 이렇게 위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양국이 동맹이라는 것은 공동의 적이 있음으로써 또 동맹이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을 지금 또 다 2주 안에 또 새로운 ICBM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무모하게 추진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적관을 한미동맹 간에 확고히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 보면은 적대시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 제가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공동성명의 원어로 된 걸 제가 유심히 보고 오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하스타일 팔러시를 취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 판단에 우리 측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는 하스타일 팔러시를 북한에 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방어적인 것이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적대 정책을 취해왔는데 북한은 이 적대 정책이라는 말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훈련이라든가 이런 한미 간의 합법적인 방어적인 조치를 북한은 적대 정책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북한의 용어입니다. 이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의 선전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한미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남북이 다 적대 정책을 취하지 말자 이런 얘기 같아요. 또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근데 그거는 분명히 북한은 공세적이고 불법적이고 우리는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것인데 이 양측의 주장을 등가적으로 이렇게 놓아서 공동으로 비판해 버리면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 대적관이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점이 하나의 인식에 그게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돼서 한미 간에 의견이 벌어질 수 있는 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한번 여기 제시를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포, 네 가지의 노를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공격하지 않겠다라든가 레짐 체인지를 하지 않는다든가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 역시 지금과 같은 그 비상시기에는 좀 시위에 안 맞지 않는가.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는 지금 킬첸이라는 거는 선제 공격을 물론 이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한 것이고 또 다양한 한미 훈련을 통해서 레짐 체인지라든가 또 참수 작전까지 특별 국방부 우리 군에서 특별 부대를 만드는 걸로 창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도 다양한 상륙 부대라든가 해병대, CIA 이런 걸 동원해서 지금 특별 부대를 창설하는 걸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또 흡수 통일 반대라는 것도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또 항상 상존하는 요인인데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못해 불가피하게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정책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그 북한의 입장은 이제 우리 대통령의 그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 속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베를린 선언 이후에 특히 이제 조선신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제는 노동신문에서 이 군사회담에 대한 반응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북한의 공식 반응에 이렇게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민족보다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그 문제점을 거기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 다 이해가 되시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 문제는 인권 문제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국제화 문제고 절대로 이건 민족 입장에서는 풀 수 없습니다. 북한은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문제라든가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이런 문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다만 분위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또 하나의 뭐 편향된 이념을 가졌다 이렇게 또 다른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아시다시피 극렬한 이 내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북 관계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영역 내에서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국가 단체라고 할지라도 협상은 할 때 해야 됩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가 상호 모순되는 것 같지만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또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한다고 해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문은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분명한 한계를 지도층에서 우리 정부나 청와대나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작권 전원 문제인데요. 지금 다행히 어제 엊그제인가요?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임기 내에서라는 말 대신에 조속히라는 말로 바꿔온 것은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데 이 전작권이라는 문제는 뭐 여기 여러 참 전문가들님들 또 군에 계신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이 문제는 우리 한미동맹의 핵심이고 이걸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섣불리 페이퍼워크를 통해 가지고 뭘 해보자 이렇게 희망사항 내지는 아이디얼리스틱하게 무슨 구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한미동맹이 단일 지도주의 체제에서 유사시에 이렇게 헤쳐모여해서 아주 확고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정말 금과 옥조처럼 귀중한 시스템인데 이거를 지지난 정부 때부터 이걸 해체시키려는 많은 기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문제. 다만 처음에 이거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뭐 협의 체제로 가겠다고 구상했던 것을 지금 요거는 한번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한번 국방부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에게 시간 있으면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데 미래사령부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해서 이 협의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단일 지도 체제라는 구조적인 건 유지하겠다는 그런 구상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게 미군 우리가 사령관을 맡느냐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느냐 이 차이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바꿔줬다는 건 저는 상당히 잘 됐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북한의 그 핵미사일 개발 실상과 목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9페이지에 그걸 하나 실었습니다. 요거는 대한민국 제한군의 대통령 인수위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고, 김성만 해군 중장 전 해군 작전 사령관께서 요거를 쓴 기록을 제가 보고, 참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일이가 남북정상 제2차 회담 이전에 남한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걸 이렇게 단적으로 1,000만 명이 이민 가고 2천만 명 수출되고 2천만 명은 북과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통일하겠다.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김정은의 그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일종의 광기라고 봅니다. 자기 고모부를 그냥 사형을 시키지도 않고 고사총으로 직접 그걸 살점이 뜯어나갈 정도로 살해를 했어요. 속이 후련한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연히 이 사실 페이퍼를 준비하다가 Why Nations Go to War 뭐 잘 아실 겁니다. 스튜어트 싱어가 쓴 그 책을 우연히 옛날 책꽂이에서 끄집어내서 한번 우연히 이걸 보다가 흥미가 있어서 한 20여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에 히틀러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전략적 마인드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헤이트릿, 러시아에 대한 그 미움이 굉장히 밑바닥에 형성이 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 이성을 초월해서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냥 못 이기는 충동력을 가지고 그 러시아를 쳐들어가는 그런 정신 상태를 여기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김정은이가 좀 그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국방대학의 김태현 교수가 얼마 전에 이 북한의 공세적인 군사 전략이라는 논문을 국방정책연구, 이게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보고 상당히 압축을 잘 해놨다. 북한의 이 전략적인 의도, 핵을 포함하는 새로운 군사 전략. 과거에도 북한이 군사 전략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핵무 보유국으로서 핵을 보유한 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확실한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함하는 핵 군사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는 페이퍼를 제가 해서 여기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핵무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만 한 20개 내외 30개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뭐 한 2, 3년 안에 우라늄 탄을 포함해서 한 100개까지 보유하지 않겠냐, 이렇게 맥시멈으로 예상도 하고, 주목되는 것은 이 핵 EMP 탄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요 일간지에서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핵 EMP 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것은 이건 좀 불안하고, 핵탄두 소형화는 상당히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를 겨냥하는 스커드 미사일. 지금 ER 스커드가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린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스커드에 지금 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심은 온통 ICBM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스커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다. 참, 또 수소폭탄까지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거리 미사일이 고각발사, 고체연료, 이동발사대, 이 세 가지가 불과 몇 달 사이에 금년에 달성한 북한의 놀라운 이 하나의 어치브먼트, 하나의 성공이 아닌가. 그래서 사드가 더욱더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대기권 재진입 그게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이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대남 전략 기조에 대해서 제가 9개 요구를 쭉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쭉 봤는데요. 이게 하나하나가 아주 압축돼가지고 북한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로서 볼 때는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중 간의 그 대결 상황에 대해서 요즘 뭐 미국의 이 러시아 이 선거 개입 때문에 지금 온 미국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조선일보에 그거를 누가 쓴 건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한미 FTA를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과감하게 제시하는 배경에 안보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사가 잘 아시죠? 거기 칼럼이 하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압박을 해달라고 북한에 압박을 해달라고 해서 시진핑이가 약간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 전에 무역 적자 얘기를 다 그냥 크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엮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보, 중국이 북한 압박에 대해서 처음에 하는 듯하다가 안 하니까 무역 적자 문제를 지금 정식으로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해당되지 않아. 저는 그렇게 그 칼럼에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자꾸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 그 배경에는 배넌이라는 사람이라든가 그 외에 그 영닉슨 전략이 다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는 위협이 아니다. 제일 큰 위협은 중국이다. 그 러시아는 이미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에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계속 침공을 하고 시리아 쪽으로 자꾸 발을 뻗치려고 하는데, 유럽에는 그 독일, 프랑스 같은 막강한 나라들이 이미 나토와 EU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아시아 팽창,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기다가 지금 모든 대외 정책의 프라이어리티를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미중 간의 접점이 남중국해에서부터 시작돼서 대만,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어차피 혈맹이라는 말을 자꾸 부인을 하고 그러지만은 중국이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반도에서 북한을 앞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북중 간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어차피 중국은 우리 북한과 남한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북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중국은 한국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안보상의 어떤 확고한 이런 기조 정도는 우리가 정책 입안자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앞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한미 안보 협력 취재는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사드의 배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좀 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그 동안에 북핵의 뭐 동결 정도가 되면 이걸 좀 그냥 철회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상당히 좀 저는 위험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의 약속이고, 또 북한만이 우리가 그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4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그 4당 대표, 한국당은 빠졌었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최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지금 신문에 났는데, 저는 이건 조금 불안하게 봤습니다. 어차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워싱턴에 와서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1년 동안 이후에 뭐 어따 같은 이유를 뭐 붙이든가 이걸 미룬다. 이건 상당히 아마 내재적으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요. 이 성주의 이 반미 단체들, 요거는 참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
그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그 아사히 신문이 엊그제 다 아실 겁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목적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이 평화협정 체결을 하려고 한다. 이 기사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